많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어떤 영양제가 무릎 연골에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튼튼한 칼슘, 비타민 D를 잘 드시면 그거 자체로 뼈가 튼튼해지고요. 연골 보호 효과가 있는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같은 거를 영양제처럼 드시면 연골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오다인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신동철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동철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흔히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면서 무릎에 파스만 붙이고 견디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노화랑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이랑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누구나 이 노화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기계가 그 태엽이 조금씩 마모되듯이 몸에 있는 연골도 조금씩 조금씩 마모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모되는 과정 속에서 통증, 부기, 그다음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이 나타나면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점점점 심해지게 되면 통증이 매우 심해서 보행이 어렵다든지 관절이 붓는다든지 더욱더 심해지면 2차적으로 뼈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혹시 류마티스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그런데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이 환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중년 이후에 노령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운동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경우에 오는 경우 20대보다 일찍 오는 소아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또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가 전형적인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퇴행성 관절염은 온몸의 모든 관절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중력에 많이 영향을 받는 무릎 관절이라든지 또 많이 사용하는 손 관절이라든지 또는 어깨 관절 이렇게 큰 관절 위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전신적인 관절을 다 침범하게 되고요. 증상도 퇴행성보다는 훨씬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종이라든지 붓기가 매우 심하고요. 또 아침에 강직 증상도 퇴행성보다는 훨씬 더 심한데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피검사. 피검사를 하게 되면 류마티스 인자가 있냐 없냐의 여부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나도 관절염인가 보다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덜컥 겁을 먹어서 수술부터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연골판이 찢어진 것과 또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네. 그 연골판, 소위 저희가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 그래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연골판은 무릎의 안에서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아주 뭐 우발적인 사고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찢어졌다고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찢어진 환자들 중에서 그 찢어진 조각에 무릎 사이에 걸려 있다든지 또는 찢어진 쪽이 계속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무릎에 통증이라든지 부종을 일으키게 된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연골판 파열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그 외상성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고요. 차후로는 점점점 악화되게 돼서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많은 분이 연골이 찢어지거나 다르면 좋은 거 먹어서 다시 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한번 손상되면 자연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골 조직은 혈액 공급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끝단 부분은 거의 피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열이 되거나 찢어지면 자기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아나 어린아이 경우에는 혈관 조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찢어져도 자연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먹어서 연골이 재생된다는 표현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도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많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어떤 영양제가 무릎 연골에 좋아요?"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일단은
튼튼한 칼슘, 비타민 D를 잘 드시면 그것 자체로 뼈가 튼튼해지고요. 굳이 드시겠다면 연골 보호 효과가 있는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사민 같은 거를 영양제처럼 드시면 연골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을 보면 다리가 알파벳 이렇게 오자 모양으로 벌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리가 휘어진 경우에 관절염이 더 심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한국 분들, 이 동아시아 분들이 관절염이 오게 되면 특히나도 오다리 병형 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또 뼈가 약하셔서 쉽게 뼈의 변형이 오게 되는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되면은 무릎 안쪽에 더욱더 많은 체중이 부하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골이 손상됐던 부위에 손상이 더욱 가속이 되고, 또 그것이 2차적으로 오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시골에 가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는 그런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됩니다. 원장님, 외국보다 한국에서 무릎 관절염이 유독 많은 이유로 방바닥 문화를 꼽으시던데요. 이게 어떤 하중을 주고 어떤 무리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좌식 문화, 양반다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이거를 에이시안 스쿼트라고 표현합니다. 에이시안 스쿼트 자세는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게 되면 체중의 약 3배에서 4배, 쪼그려 앉게 되면 약 7배에서 8배 하중이 무릎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세를 계속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무릎 안쪽에 체중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양반다리까지 하게 되면 그 부위에 더욱더 많은 체중이 걸리게 되고 연골 손상을 가속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오다리 변형까지 더욱더 진행하게 되는 악순환의 골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또 통계를 보면 퇴행성 관절염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집안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호르몬 같은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호르몬뿐만 아니라 뼈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은 특히나 이제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이제 몸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그 연골 보호 기능도 떨어지고요. 뼈의 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골반의 구조적인 것도 남성에 비해서 더 하체가 이 골반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무릎 내 쪽에 더 많이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또 뼈의 강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경험해 봐도 남자 관절염보다는 여성 관절염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장님, 최근 진료실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러닝 또 크로스핏 같은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20, 30대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SNS로 자신의 그 몸을 멋진 몸매를 보여주시려는 그런 몸짱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핏 또 러닝 같은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서 굉장히 유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진료실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무릎이라든지 허리 아프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 운동 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갑자기 충분한 스트레칭이 없이 갑자기 뭐 장거리 러닝을 하신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몸을 회전하는 그런 피벗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에 손상을 일으키기 쉽고요. 그런 것들이 차후에 2차적인 부상을 만들고 외상후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르신들이 무릎 쓰시는 걸 보니까 내일 비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라면서요. 네, 사실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날씨가 이렇게 흐려지거나 또는 비가 오기 전에는 관절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날씨가 흐려지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몸에 있는 관절과 근육들이 수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통증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과 외부에 압력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조금 더 팽창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더욱더 민감해져서 통증이 악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분 탓도 있습니다. 날씨가 우울해지면 이 통증은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기분이 다운되고, 다운되게 되면 통증에 더욱더 예민해지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통증이 악화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날씨가 흐려지게 되면
주위 환경이 어둡게 되겠죠. 어둡게 되면 주위가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통증에 더욱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면 단순히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활동량 저하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까지 악화된다고 하는데 이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관절염과 대사질환의 연관성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충분히 다 검증된 내용이고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식사량이 늘게 되고요. 식사량이 늘게 되면 기초대사량 대비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체중이 늘게 됩니다. 체중이 늘게 되면 더욱더 운동하기가 싫어지고 이로 인해서 근육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관절염 증상은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 더욱더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노화를 더욱더 가속시키게 됩니다.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다 관절염은 아닐 텐데요.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파스 붙일 때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 신호나 또 자가 진단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무릎에 소리가 난다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단순히 소리가 난다고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를 동반한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무릎에 부종이라든지 열감이 있으면 이 또한 위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통증을 동반하면서 무릎에 무엇인가 걸려가지고 무릎을 제대로 펴기 어렵다든지 또는 무릎뼈가 빠지는 것 같이 덜거럭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이 또한 무릎에 심각한 연골 손상이나 연골 파열이 있을 상이 높습니다. 자가 진단하는 법은 주로 이제 계단 같은 걸 오르내리기가 어렵다든지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시큰거려서 또는 뭐 등산을 할 때 너무 시큰거려서 제대로 걷기가 어렵다. 이러면 무릎에 이상 위험 신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만 걸으면 무릎에 자꾸 붓고 물이 차는 느낌이 난다든지 무릎이 유난히 무겁다든지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첫걸음 걷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약이나 또 물리치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약 대신 PRP 주사 치료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PRP 주사는 어떤 원리로 관절 통증을 줄이고 또 조직 회복을 돕는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PRP는 그 환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그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직접 문제가 되는 관절에 주입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풍부한 성장인자 또는 그 염증을 치유하는 인자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난치성의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힘줄염 이런 것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을 재생하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을 무분별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적응증에 맞춰 치료한다면 새로운 치료 기법으로서 앞으로 큰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흔히 맞는 연골 주사나 소위 뼈 주사와 PRP 주사는 어떻게 다른지 또 각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궁금해요. 소위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매우 발라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이고 또 부종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자꾸 맞게 되면 주변에 있는 연골과 힘줄의 조직을 매우 약하게 할 수 있어 나중에 2차적인 문제를 만들 소지가 높습니다. 반면에 그 히알루로산이라고 불리는 그 연골 주사는 관절 내 윤활을 도와주고 또 항염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흔하게 쓰고 있지만 이 또한 그 치료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광이 받는 것이 이 PRP 주사인데요. 이 뼈 주사와 연골 주사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주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치유 인자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과 조직을 회복시키는 치료다 보니까 굉장히 내 몸 친화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PRP 주사가 관절염 초기 환자에게 특히 좋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미루거나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PRP 치료법은 사실 관절염 초기에도 좋고요. 아니면 수술을 원치 않는 관절염 말기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PRP 치료는 조직을 재생하는 치료도 있지만 염증 감소랑 통증 완화가 다른 주사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이 요즘 최근 나오고 있는 논문이고요. 3 개에서 6 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치료 효과가. 다만 이미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거의 인제 엑스레이상 뼈와 뼈가 접촉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PRP 치료는 좀 치료가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PRP 치료보다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든지 근위경골 절골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PRP 치료를 받은 뒤에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운동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무릎이 여전히 아픈 환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PRP 주사는 주사를 맞고 난 직후에 일정 기간 면역 반응이 있어서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운동보다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또는 아이싱이라든지 얼음찜질 같이 좀 진정시키는 치료법이 좀 더 적당하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통증이 이제 지나고 난 후에는 저강도의 운동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걷기라든지 실내 자전거, 수중 걷기 또는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다리 들고 버티기 운동 같은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희가 영어로는 QSED라고 하는 쿼드리셉스 스트렝스닝 exercise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하면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2차적인 손상을 억제할 수 있고요. 차후에 관절염에 의한 통증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신동철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철 원장님과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오다인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유튜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